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청진동의 늘담비라는 식당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의 스승,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한테 매 분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과거에는 중국 소비 시절 사이클에서는 중국 소비 기업이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선엽 부장님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는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약간 길친데 오늘은 제대로 찾아왔네요. 네, 여기 바로 늘담비입니다. 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크게 말해야지. 네, 다시 한번 사장님이 크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청진동 늘담비 왔습니다. 네, 우리 이선엽 부장님 만나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유, 부장님 안녕하세요. 미리 와 계시네요. 네, 우리 부장님 만났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여기는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부지런하고 좋네요. 네, 정말 맛있거든요. 저기 메뉴 한번 보세요. 예. 메뉴가 정말 맛있는 메뉴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멸치 칼국수도 있고 부장님도 잘 드신다고 해서 너무 잘 먹죠? 찻집에서 그냥 차 한잔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맛집으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먼저 좀 먹고 시작하시죠. 아, 그러시죠. 네. 예. 그럼 자리로 이동하시죠. 예. 우리가 식사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맨날 목욕탕에서. 그러니까요. 서로 알몸으로 보다가. 네. 오늘은 우리 PD님이 먼저 먹고 좀 시작하자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먼저 배고팠어요. 맛있게 드시죠. 예. 되게 맛이 깔끔하네요. 보통 일반적인 칼국수들은 해물이나 그런 건데 여기는 멸치인지 되게 이제 깔끔하고 좋네요. 네. 색다른 맛이네요, 또. 콩국수집이에요. 이게 국물이 맛있으니까 원래 국물이 맛없으면 막 김치를 잔뜩 넣어서 맞아요. 예. 이렇게 먹는데 저도 그래서. 방금 김치를 못 넣겠더라고요. 국물이 맛있어서. 아니 근데 부장님도 대식 가세요? 정말 많이 먹고요. 또 출근을 이제 일찍 하다 보니까 많이 배고파요. 네. 오늘도 5시 반에 왔나? 회사에 그렇게 네. 일찍 오세요? 네. 5시 반 출근했다가 저희가 사우나에서 만나는 시간이 한 9시 반, 한 10시 그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 퇴근하니까. 아니 그렇게 새벽에 오시면 저만 하더라도 뭐 저야 뭐 7시 반까지 출근하지만 저녁 때 되면 저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 부장님은 맨날 이 러닝머신 뛰시잖아요. 1시간씩 됩니다. 1시간씩 뛰세요? 네. 야, 저는 그 옷 갈아입고 잠시 한 20분 정도 운동을 할까 하다가도 그냥 이제 목욕만 하거든요. 옛날부터. 좀 지치지 않으세요? 체력은 되게 옛날부터 좋았었고요. 네. 대신에 중간에 낮잠을 꼭 자요. 아, 예, 한번. 누가 건드려도 할 정도로 꼭 낮잠을 자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아, 그게 되게 그 건강 유지 비결인 것 같아요. 완전 쪽잠을 그냥 아주 꿀잠으로 딱 주무시군요.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저도 모르게 못 견딜 정도로 잠이 와요. 네. 중간에. 네. 물론 이제 식사하고 보통 그 이유겠죠? 그럼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네. 웬만하면 주식 투자가들 투자의 고수, 뭐 슈퍼개미가 되어 보겠다. 뭐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이제 어느 투자자의 뭐 추억,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네네네. 그 책은 거의 다 읽어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제시 리버모어가 잠을 푹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옛날에 그 유명하셨던 압구정 미꾸라지예요. 그 회장님도 잠을 푹 자야 된다. 우리가
절명의 순간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은 그러려면 절명에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도 굉장히 흔들리지만 아마 계속 그 변동성 있는 거 지켜보면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네. 사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으니까. 달라지는 거 예, 없죠. 예.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나 아니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보는 게 낫지 굳이 밤잠까지 안 자면서 보는 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잡생각은 많지만 항상 일에 대한 이제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밤에 그 시초가 시작하는 거 이제 잠시 보고 자기는 하는데 뭐 새벽 2시에 잠이 깼다고 해서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이래 보지는 않아요. 그 본들 뭘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아침에 나온 결과 보고 결국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서도 미국 주식 어떻게 보내서 그냥 자야죠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일단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해서. 미국 시장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 때 미국에서는 도대체 신용 잔고가 얼마나 되나 한 4월 달에 조사를 해봤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이 시장을 되게 잘 봤죠. 조심해라 했는데 잘 봤잖아요. 예. 그래서 4월 달쯤에 강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한번 또 봤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의견과 반대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용잔고가 틀려야 된다. 지난 코로나 때도 저랑 굉장히 친한 슈퍼개미 선수가 있는데 그때도 형님 아직 아닙니다. 네, 신용이 틀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신용이 왕창 틀리고 나서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서 우리가 신용잔고를 조사를 해봤어요. 국내는 25조에서 뭐 21조 다 하시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로 신용을 많이 쓰냐면요. 9,77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넘게 신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 1,200조를 쓰다가 지금 7,400억, 7,500억 달러까지 떨어져서 신용이 한 20% 틀렸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서는 금기 중에 하나가 신용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신용을 안 썼을 경우 손실이 있어도 좀 버틸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용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물론 이제 위에서부터 신용을 사셨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전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없이는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신용이 쓰는 타임이 너무 아쉬워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저희도 이제 오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 반대 매매가 되게 많이 나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빌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결국은 또 돈을 빌리기 쉽게 돼 있잖아요. 예. 쉽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25조나 되는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하듯이. 그러면 미국 시장은 한 우리나라 시장의 한 10배면 한 250조 정도 쓰나 했더니 와 놀랍게도 1,000조 이상을 그 마진덱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이게 두 가지가 안 좋게 맞물린 게 하나는 역사적으로 몇 안 되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라는 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 해보시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해보자라고 해서 했었던 몇 안 되는 사례였는데 시장의 어려움은 저도 뭐 애널리스트 생활도 수십 년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너무 어려운 경우들 많았지만 이번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급이 다를 정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지금 초보실 텐데 초보들이 맞닥뜨리기엔 너무 이제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이니까. 중심을 잡기도 어려우실 거고.
근데 옛날에 뭐 학교 다니실 때 이거 뭐 보디빌더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에요. 유도 좀 했었고요. 학교 다닐 때요? 네. 취미생활로 좀 했었었고 예. 보디빌더는 대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맨손으로 하는 거 되게 많이 하고 뭐 같이 저희 뭐 거기서 보시고 전 거기서 뛰기만 하잖아요. 예, 거의. 뛰기만 예. 하셨는데.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예. 우리 옛날 말로 갑바가 하루에 이거 좋으셔가지고 300개 이상 푸시업. 300개에서 푸시업을 하신다고요? 예. 한 번 하면 한 50개에서 60개 이상을 하고 네. 그걸 세트로 나눠서 계속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틈날 때마다. 예.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기계가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기계는 조금 무게도 낮추고 최소화하고 웬만하면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걷기. 걷기는 하루에 못해도 한 15,000보에서 20,000보 이상은 반드시 걷습니다. 사실 운동보다는 걸을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일단은 앉아서 모든 데이터를 계속 보고 많이 네. 보겠죠. 예. 데이터도 보고 아니면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천천히 여의도 공원을 계속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조각이 많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걷기보다는 이제 뭔가 걸으면서 네. 아이디어를 얻는 그것 때문에 오후에 걷는 건 주로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용어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아니 보통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운동량이 좀 많지 않으셔가지고 네. 사실 저만큼 운동하는 사람을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야 저보다 거의 1.5배 더 이상 운동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대신에 술을 안 하니까 네, 술을 안 하다 보니까 술 먹는 시간에 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단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 봐야 되겠죠. 뭔가 네. 이제 많이 쌓였을 때 운동이나 걷기나 이런 걸 하면 많이 이게 완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명이 형사 아니셨어요? 형사부장. 왜 형사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형사반장인가? 예, 실제 무서웠나 봐요, 되게. 예. 실제 이제 얼마 전에도 뭐 후배랑 같이 한번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후배 와이프분께서 이제 저보고 굉장히 무서웠다고. 네.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옆에 차량한테 제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그때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따지려고 와서 오는데 제가 문을 열었더니 예. 제가 험악했나 봐요. 그러더니 예. 본인이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미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선엽 부장님이시네? 아닐 수도 하고 있습니다. 간 거 아닐까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와이프한테 이제 혼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울그락불그락해 있어서 있는데 이제 일단 제가 잘못을 했고 네. 그분이 이제 문을 열길래 저도 사과할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네. 일단 그 상황이 보기 안 좋았는데 네. 아니 본인께 당신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혹시 그분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네. 예. 그러고 보니까 항상 머리 스타일이 늘 똑같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머리가 좀 커요. 네. 머리가 저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해봤는데 네. 저는 짧은 게 좀 낫구나. 네. 어차피 뭐 머리도 큰데 머리 이렇게 길러서 무슨 스타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 저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라 해서 네. 항상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뭐 동병상련인데 네. 저도 얼굴이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쪘네 이래요. 머리를 짧게 깎으면 여기가 이렇게 커 보여가지고 그리고 머리를 기르면 다들 살 빠졌네. 이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거의 뭐 2부, 3부로 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이제 짧게 잘 못 깎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모여라 꿈동산이었었어요. 아마 우리 때 세대분들 아시면 네. 알겠지만 그때 모여라 꿈동산이란 인형극인데 인형의 머리가 좀 과대하게 컸었던 그런 게 있었고 뭐 큰 바위 얼굴 되게 이제 별명들이 대부분 머리가 큰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번에 약간 머리가 커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였었어요. 마스크가 너무 작아서 이거 밀착을 하다 보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귀. 와,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 안 계실 때 일부러 벗고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귀가 거의 뭐 자국 계속 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여러 마스크 업체들이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와서 괜찮았는데 초창기 한 대여섯 달은 너무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막 아파가지고 늘어나도 안 되고 가려지지도 않고. 저 되게 욕 많이 들어먹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이게 아파가지고 이래 풀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한 5학년 정도 되는
애가 와서 아저씨 마스크 좀 올리시죠.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돼요. 네. 예.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많이 걸어서 차를 끌고 다니기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코로나 때는 일부러 지하철을 못 탄 게 이거 쓰는 것 때문에. 그쵸. 거기서 써야 되는데 제 차 안에서는 벗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끌고 다녔었어요. 그거 아니면 항상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네.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차 네. 끌고 다니는 것보다 그때 많은 자료들이 그쵸,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생각이 너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반짝반짝 제일 돌아가는 게 그 시간이어서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뭐 이거 귀가 아파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끌고 다녔던 게 있는데 이제는 끌고 다니다 보니까 더 일찍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안 해도 또 되더라고요. 네. 또 적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시고. 뭐 하나 더 시켜주세요. 뭐더 시켜드릴까요? 어떻게 수육 드셔보실래요? 수육도 괜찮죠. 네. 수육 하나 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장님 덕분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네. 이 제도권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 여의도에도 보면 이렇게 335 모이셔가지고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분을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의대 출신이시래요. 네. 그 의대 출신이신데 그분이 수많은 그동안의 바이오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저거 전부 다 사기꾼이야. 뭐 늘 그런 식이 있었대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신약 개발한 회사가 저는 잘 아는 후배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돈을 못 버셨다고 그 바이오장에. 근데 장덕수 회장님은 그래 바이오 그래 하면서 또 돈을 막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바이오로 되게 많이 버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약간 무모할 필요는 있구나. 근데 너무 이제 욕심을 쫓아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를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가 주식 시장에서는 좀 부정의 프레임보다는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게 그럼요. 돈 벌기는 좀 더 낫지 않나. 지금 이제 생각이 말씀 들어요. 잘하셨지만 보통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는 경우는 미지의 세계인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이 많이 모를수록 시세가 굉장히 큰데 여러 사례가 있는 게 99년에 닷컴 버블 때 네. 사실 그때 컴퓨터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 그때 네. 386, 486 할 때여서 그렇죠.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닷컴자만 보통 많이 올라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또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도 그랬던 게 제약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너무 화학 어려워요. 공식들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모를 때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제약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안 속는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얼마 전에 했지만 NFT라든가 메타버스 잘 안 와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위메드 같은 거 뭐 코인도 그렇고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세상이 왔었을 때 그 세상에 대해서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큰 꿈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속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큰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제약 바이오 많이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의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안에 암 환자들이 거의 너무 많으세요. 그래요? 예, 저도 뭐 예전에 어려서 한 배 암에 걸려본 적도 있고 네. 저희 아버님도 뭐 폐암도 있으시고 하여튼 작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집안이 온통 암 환자 다 걸렸어요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술 빼놓고는 다 알 줄 알아요. 하도 뭐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걸리다 보니까 뭐 임상이 뭔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계속 경험을 해보니까 항암 치료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면 그 제약 공부도 많이 해봤고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답이 나와요. 이 조그만 기업이 저런 걸 개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면 왜 글로벌 메이저 업체가 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오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안 올라요. 이제는 임상을 해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된다라고도 믿지 않죠. 네. 왜냐면 이제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거 실제화 가능성은 낮을 거야.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는 보통 우리가 알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보통 그러죠. 특허를 팔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지속적으로 가면서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아가면서 또 검증을 하잖아요. 네.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시대가 나오면 그건 또 모르세요. 항상 이런 영역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가서 고민하고 이게 얼마나 세상을 바꿀지에 대한 생각만 먼저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콜린 파월 그 옛날 전 미 국무부 잘합니다. 장관 흑인이었던. 네, 네. 그 콜린 파월 그분이 막 생각이 나는 게 그 콜린 파월 그 장관께서 얘기했던 게 얼마나 그 걸퍼전도 하시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이제 P 이꼴 40에서 70이라고 써놓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40도 모르면서 내가 액션을 하지 말고 근데 100까지 다 알고 액션을 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40에서 70. 이 범위 정도의 내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80, 90, 100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대중들이 이제 많이 아니까 수익이 이제 나오는 게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들 좀 긴가민가 할 때, 그죠? 긴가민가 할 때 약간 무모하겠지만 그래도 네. 한 40% 정도로 빨리 공부해보고 아 이게 되는 트렌드네 했을 때 과감하게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뭐 남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공부할 때도 보통 보면 어느 제약 컨퍼런스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누가 뭐래도 노벨 의학상이거든요.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생화학상을 받고 나면 그게 7, 8년 후에 실제 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후보물질이 발전이 되고 요기할 때 그걸 되게 텀을 많이 노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신압과 관련해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항암제도 옛날에 1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가 있고 뭐 ADC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이미 노벨상을 통해서 많이 상용화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기업들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냥 제 상식성에서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으면 노벨 의학상감이거든요. 저런 기업이 이게 제 상식이에요. 그럼 이제 거들떠 안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면 저거는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 이상 돈도 벌 수 있을 텐데 저런 기업이 저렇게 가능하다고? 최소한 어디에 논문 발표는 했어야 되지 그럼요.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이미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들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본인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믿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고 처음에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저는 꾸준히 스크랩을 해놓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약이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mRNA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게 7, 8년 후에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때 그걸 해서 그게 우리나라하고 또 최적화된 기업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새로운 신약에 대한 트렌드인데 약은 새로운 약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약은 거의 이제 사멸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약은 항상 주도주가 바뀌더라. 우리 신약이 나오면 새로운 트렌드가 바뀌더라. 더 중요한 건 원래 약 시장에서 놓고 보면 제일 큰 시장은 이 허리 아픈 거, 무릎 통증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 돈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항암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약을 딱 둘로 구분해서 죽고 사는 문제인지 생활의 개선인지 이거를 갈라요. 진짜 큰 시장은 생활의 개선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큰 돈을 쓰는 건 죽고 사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사를 가르는 약은 가치를 더 많이 주는 거고 정말 시장은 크지만 우리가 개선을 주는 것 같은 건 그 정도 파괴는 없다더라는 거 상식을 가지고 또 시장을 좀 접근을 해봐요. 그럼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볼 때 또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이오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가 아유 이쪽은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워런 버핏이 뭐 네가 잘 모르면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기피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바이오가 트렌드가 서면 새로운 거, 뭐 유전자 과이 하면 유전자 과이로 또 한참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알츠하이머 뭐 치매하면 그게 또 트렌드가 되고 항암제 시장도 얘기하셨지만 뭐 표적 항암제, 뭐 면역 항암제 거기에 맞는 어떤 또 새로운 패션이 생기면 그게 또 뭐 2, 3년 가는데 그 시장을 안 먹고 그냥 손 놓고 있자니까 너무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기술력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되게 단순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단순화는 되게 편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약은 기존하고 뭐가 다른 거지? 같은 항암제지만 이거는 화학약품이고 이거는 바이오란 차이가 있어. 이런 거부터 가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 약은 기존에 있던 약보다 어떻게 듣길래 어떤 형식으로 들어서 되게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화해서 보면 시장이 되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예전에 우리 한미약품에 있었던 그 랩스커버리라는 거 네. 그 약도 대표적으로 했었던 게 상식적이었던 게 이런 거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의학 상식이 짧으니까 당뇨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슐린이라는 걸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슐린이 주사를 했었을 때 이 인슐린이라는 게 효과가 없어져서 인슐린을 또 맞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잘 안 붙어 있다 보니 자꾸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결국 한미약품에 예전에 있던 그 기술이 뭐냐면 이 단백질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기술이에요. 똑같은 약이면 이 약을 맞았을 때 이 약을 맞게 되면 예전에 뭐 한 10번 맞을 걸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이런 편리함이 있다는 얘기죠. 기억납니다. 네.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약을 더 쓰는 게 더 효과적이네. 왜?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한 번만.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또 확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단백질로 된 약이 많을 텐데 다른 단백질 약들도 효능이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요거였다라고 보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이 뭐 어떻다 저렇다라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들 이런 것만 뽑아보면 딱 하나죠. 이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약인가? 아, 판도를 바꿀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럴 때 투자를 하면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이것들의 특장점이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예, 많이 그래서 나실 거예요. 네. 한 달에 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될 거 약물을 뭐 천천히 이렇게 몸에다가 살포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안 맞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서 이제 사노피인가 어딘가에도 이제 기술 수출되고. 사노피가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에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죠. 그랬군요. 네, 당뇨병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2015년 2월인가에 발표하고 그거 발표되기 전에도 먼저 이제 좀 시장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먼저 올랐다가 발표하고 났는데도 또 거기서부터 꽤 많이 올랐을 때 2차, 3차 라이센싱 아웃이 막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했었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신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구나. 뭐 물질 하나에 뭐 그때 1조 5천억, 뭐 4조 뭐 이런 맞습니다. 계약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먼 미래에 대해서 다 반영을 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반영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거 위에도 실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글로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통망이거든요. 그 유통망은 그 이름을 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폄하하면 안 되지만 동남아에 있는 모 국가에서 무슨 약을 가지고 왔다라면 믿으시겠어요? 약은 신뢰인데 사실 이게 브랜드력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약을 개발하더라도 브랜드력 있는 그 유통 많은 회사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약은 사노피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이자든 이런 이름을 달고 나와야 사람들이 더 많이 팔릴 건데 한국의 제약사 이름으로 팔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너무 우리의 기업들의 기술력은 훌륭하지만 브랜드력이 약했었던 거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약인데 라이센스 아웃을 안 하는 기업은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때 한미약품의 그 큰 라이센싱 아웃 이후에
뭐 미국의 암학회나 이럴 때 한국 기업들의 이제 초청이 많아지고 맞아요. 뭐 그랬던 큰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바이오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근데 부장님 보면 또 이 장군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릴 때 별명이 또 장군 아니셨어요? 대가리 장군. 머리하고 연관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형사반장보다는 그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약간 장군의 이미지가 강하신데, 부장님이 우리 펀드 매니저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멘토 역할을 많이 했었죠. 인피니티 때 거의 뭐 2달이 안 넘어가고 정도로 이렇게 초청해서 그때는 한창 또 중국 모멘텀. 맞습니다. 예, 예. 중국 하면 또 중국 뭐. 근데 최근에 저희한테 이 방산이나 이런 국방 이런 거에 대한 큰 변화가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물가 때문이고,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러시아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 내피셜이라도 괜찮으니까 부장님이 보시는 이 전쟁 뭐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전쟁을 함부로 예단한다는 건 참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났던 게 네.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게 푸틴이란 사람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네요. 네. 푸틴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은 그 프로에서도 푸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접근이 가능했을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만 아무리 파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 자체가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사람 푸틴이고 2차 대전도 네. 히틀러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그때도 히틀러를 연구해야 되는 거지 독일을 연구한다고 독일 나온 게 역사 아니라는 연구한다고 거죠. 네. 되는 게 아니었네요. 그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전쟁은 벌어졌고, 우리가 알기로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화된 원인을 가장 크게 보면 사실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인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이제 싸울 만하게.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말 무기를 줬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무기까지는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길게 발사되는 미사일이라든가 네.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안 줘가지고 최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한테 그런 무기들을 좀 요청을 하는데 예. 거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피셜인데 실제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미국이 얻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건 내피셜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생각보다 많은 외신에서 이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요. 현재 미국과 유럽이 많이 무기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권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일은 벌어진 거고, 장기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더란 얘기죠. 첫 번째는 지금 방산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방산이 전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선배님들은 옛날에 소련과 미국의 대치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엄청나게 군비 경쟁을 했던 걸 보신 기억이 있었을 텐데. 엄청났죠. 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때도 그랬고 케네디 때도 그랬었고, 그럼요. 그죠? 네. 계속 뭐 소련하고의 뭐 네. 우주 전쟁까지 갔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한국이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방력이 튼실하긴 했지만 무기가 국산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걸 내세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때부터 방산 사업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게도 유럽이라는 데는 통상적으로 전쟁이 50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전에 보불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는데 처음으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전쟁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유럽 국가들이 볼 때는 옛날에 그 소련을 중심으로 뭉쳐졌던 데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게 있었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뭉쳤던 게 나토라는 조직이 있었죠. 둘 다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동맹체.
그런데 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제 없죠. 네. 그런데 나토는 여전히 있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겠죠. 아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졌잖아요. 특히 러시아도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냐 없다라고 보고 1990년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국방비를 거의 70%까지 줄였어요. 지금 유럽 전역에 있는 전차 탱크의 대수가 우리나라 탱크보다도 적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 유럽 전체 다 합쳐서. 다 합쳐서 탱크 수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탱크 수보다 보다도 적다고요? 적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실제 우리나라 전차 보유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만 한데 뭐는 뜨는 거죠. 최준영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유럽, 독일 같은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전차가 300대가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7기동군단부터 시작해서 전차가 수천 대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지난 30년이 넘게 방위산업에 투자를 안 했던 거고 물론 그 돈으로 성장을 했었던 게 있었겠지만 전쟁을 안 한다고 해서 군대라는 것 자체가 거의 지리멸렬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인이 된 건 뭐냐면 유럽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맞은 거죠. 네,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가. 이번에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저부터도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뭐 F-14 뭐 이런 거 몇 조 원 들여서 맞아요.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전쟁도 안 일어날 건데 저렇게 국방비를 그렇게 미국 무기 사준다고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우리나라 이제 주력 전투기도 F-35 라이트윙이라는 비행기로 바뀌고 있고 그래요? 스텔스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팬텀부터 시작을 해서 F-5 제공호도 있었었고 예. F-16 팔콘도 있었었고 F-16. F-15K 이글도 있었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F-35 그죠? 이제 스텔스기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물론 이제 F-22 랩터라는 비행기가 훨씬 더 유능한 비행기긴 하지만 너무 예. 비싸다 보니까 이런 비행기들까지 가지게 됐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투기 같은 경우도 기이전에 몇십 년대 토네이도 전투기라고 아주 오래된 전투기를 쓰고 있고 네. 그조차도 몇 대 있지도 않고 탱크는 아예 거의 없고 무기가 없어요. 예. 우크라이나도 이번에 보니까 결국 무기가 없어가지고 서방 국가한테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러시아 위협은 더 커지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밀월 관계가 되면서 중국이 또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안보란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증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국가들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다 발표했죠. 그럼요. 뭐 폴란드, 독일 뿐만 아니라 1.5까지 이렇게 낮췄다가 네네. 뭐야 2% 늘리자라고. 왜냐면 이제 폴란드는 되게 역사가 깊은 게 2차 대전 때도 단지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네. 2차 대전 때 독일이 제일 먼저 침공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때 아시겠지만 카틴숲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예. 폴란드에 있는 수많은 장교들이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아픔이 있어서 무장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가 지금 사고 있는 무기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제 K방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많은 훌륭한 무기들이 있겠지만 일단 전투기,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비행기 중에서는 뭐 KI-50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네. 이제 훈련기가 굉장히 또 유능하고 네. 또 이제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K2 흑표 전차 네. 아니면 이제 천궁, 현궁이라고 불리는 예.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제블린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블린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무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한 번 발사하고 나서 두 번째 발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발사한 사람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군이 볼 때는 쟤 저기서 발사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화기를 갖다 대면은 탱크가 이렇게 네네네. 성공하지 못하면 사살이 싹 해가지고,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면에서 발사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도 네.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제블린 같은 거 날라오면 사실 탱크 같은 건 속수무책이거든요. 네. 보통 탱크 장갑이 7cm 정도 되는데 이 제블린이나 이런 것들이 7cm 이런 거 뚫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 물론은 돈을 더 주고 장착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게 날라왔었을 때 산탄처럼 팍 퍼져서 사실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흑표 전차가 전차가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수심 4m까지 있는 것까지 이제 방수 기능도 있고 네.
굉장히 유능한 무기죠. 그래서 뭐 최근에 폴란드가 자주포부터 시작을 해서 예. 수많은 한국 무기들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국가가 선택했으면 효과가 있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예.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면 그 국가가 하면서 노르웨이가 할 수 있고 예. 스웨덴이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국가들도 우리도 그러면 K방산과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잘 기억해 보시면 한국에서 보통 템버거라고 불렸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내수였는데 수출로 바뀌었을 경우에요. 맞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수에서 잘하다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 생기는 그러니까 거. 예를 들어서 음식료가 우리 옛날에 뭐 대상이니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잘 팔긴 했지만 수출주가 아니었었잖아요. 예. 농심도 마찬가지였고 농심, 오리온 뭐 마찬가지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수출이 되면서 모멘텀이 됐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K방산이 새롭게 뻗어나가는 수출주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 금액으로는 현재 10위 규모지만 이제 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국가들도 이렇게 보면 거의 미국 중심이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이 국가들 빼면 사실 한국과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에 대치돼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사실은 K방산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그러네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무기들이 굉장히 개량화되면서 국산화된 이 성능이 되게 전천후예요. 사계절에서 유일하게 써본 무기 또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무기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개량해 가면서 발전시킨 무기 이 몇 개 안 되는 무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이 계속해서 탈냉전 우리가 알고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를 하고 탈세계화되면서 안보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전 세계는 국가들의 어떤 무장에 대한 욕구 또는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도 무기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너무 투자를 안 해놓은 상황에서 방위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든가 제가 볼 땐 독일, 한국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한국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거나 그 이하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자, 돈 없는 유럽 입장에서 유럽이 재정이 튼튼하면 모르겠는데 돈도 없는데 생활도 힘든데 갖추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걸 더 많이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단순히 일회성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 세대가 젊을수록 이런 경험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을 새로운 수출 개념으로 한번 바라보는 어떤 계기가 된 게 이번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사태였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재미있는 건 에너지 산업입니다. 모든 산업 중에서 에너지 레볼루션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이번에 이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 공식적으로 탈러시아를 선언을 했죠. 탈러시아를. 결국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주권을 가지고 이걸 무기화했기 때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게 흔히 얘기하는 리파워 EU라고 불리는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이었었다라는 거죠. 그중 핵심이 뭐냐면 당연히 그린에 대한 비중을 40에서 45%를 늘리겠다. 뭐 이건 충분히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나머지 그럼 55%는 뭐냐? 이게 다 가스, 원전 이런 것들인데 가스를 러시아에서 안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입처를 다변하겠다는 그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하죠. 이건 또 메이드 인 다 코리아예요. 다른 국가는 없어요. 아, 대서양을 건너서 전 세계에서 조선에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 중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척지고 있는데 중국을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계속 수입처를 이미 다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미국의 셰일가스인 거고 그럼 여기서 가져갈 때는 반드시 한국의 조선업종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로 인해서 미국도 수혜를 받지만 미국은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새롭게 뭔가 전기를 발현할 수 있는 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 전에 NEC라고 미국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의장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제조업을 통해서 산업정책을 쓰겠다. 그게 신산업정책이에요. 그래서 2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서 그게 172년 된 보고서입니다. 270년 됐나? 1700년대 있었던 보고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미국의 재무장관 했었던 걸 도로 들고 나왔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앞으로 미국이 나갈 길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에서 네. 이제 새롭게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겠다라고 그게 나갈 길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은 좋은데 과연 밖에 있는 국가에 기업들이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그렇죠. 미국에 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 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러겠지만 사실 가장 크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건 안보예요. 그 나라에 공장이 있는데 군사적 관계가 긴장 관계로 가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네.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 기억나시죠? 예. 나이키가 철수했고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철수했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다음에 우리가 메리어트 호텔도 철수했어요. 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 관계가 더 깊어지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군사적 긴장 관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네. 미국의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나토가 새로운 강령을 발표를 했어요. 네. 나토가 주적은 옛날에 러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포함 안에 중국도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이야, 자,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토가 군사동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군사동맹 안에서 적이라는 개념을 중국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안보의 개념으로 격상을 시킨 거죠. 안보의 개념이 앞으로 더 강하게 진행됐을 경우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야, 중국에서 사업하면 불안하지 않을까? 네. 좀 그렇죠. 그럼 미국의 조건이 괜찮으면 갈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 문제가 있을 건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왔던 공식 자료 보시면 미국의 산업용 로봇 주문이 40%가 늘어났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래 이왕 들어가는 거 자동화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가 1번인 거고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인건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들어간다 했을 그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건비 감당이 될까? 근데 자동화하면 되거든요. 첨단 산업들이니까.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로봇 말고도 공장 자동화인데 얼마 전에 네. KIC라고 예. 한국투자공사가 있죠. 예. 이 한국투자공사가 미국에 있는 공장 자동화하는 기업에 5,7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 한국의 이 국가기관이 거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 그만큼 거기에 첨단 제조업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기업들까지 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네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안보겠죠. 더 긴장 관계를 계속 부각을 시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선택을 강요하게 되겠죠. 너 중국에서 계속 있으려면 있어.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고. 다만 시장을 키워야 되니 네. 그래서 안보도 키워야 되니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쿼드 말고도 또 동아시아 이쪽에 이제 경제동맹을 또 미국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만들었죠. 예,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네. 의미를 그게 공식적으로 이번에 밝혔고 IPEF인가 예, 뭐 맞습니다. 그건가요? 예. 그렇게 네.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블록을 만들고 그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러면서 안보 이슈를 부각을 통해서 공장들이 미국을 나오게 하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첨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를 비롯해 이런 네. 기업들은 미국에 유치를 하고 네. 그거보다 조금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멕시코를 비롯해서 흔히 리쇼링이라고 하죠, 그죠? 니어 예. 쇼링에서 그쪽에다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싼 거는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프렌들리 쇼링이라고 보통 하죠. 프렌들리 쇼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 체인을 재구성하겠다라는 큰 걸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앞당겨줬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기폭제가 됐었던.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의 저도 이렇게 사실 얼리 어댑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전자상거래 앱 네, 깔고 맞습니다. 가입하고 써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익숙해진 것처럼 야,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방금 쭉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이제 변화가 촉발된 거네요. 진짜. 최근에 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셰일가스를 산 것도 네. 결국은 이 셰일가스 기업 관련주들이 유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러시아를 산을 대체하는 유럽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나니까 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배당 주고 자사주 사고 있거든요. 그동안 ESG니 그럼요. 뭐니 해가지고 예. 못하게 했잖아요. 어차피 뭐 본인들이 못하게 한 거니까. 네. 또 결국 이제 투자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ESG에 해당이 안 되면 아예 투자하면 안 돼. 하니까.
근데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하죠. 아, 그러네요. 사실 저도 ESG 할 때 ESG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돈 벌 줄 알았어요. 네. 지난해 2월 달에 제가 유튜브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ESG 이런 것 때문에 유가 같은 거 오를 거다라고 굉장히 크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 원자력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때 아무도 반응이 없었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ESG 이런 거 좀 안 하고 그린 에너지도 조금 뒤로 늦추고 그러네요. 오일이나 셰일 기업들한테 증산할 수 있는 많은 베니핏을 주고 규제를 네. 풀면 유가가 분명히 하락을 할 텐데 네. 본인들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뜨악했던 게 뭐냐면 저는 최소한 유가가 중국이 봉쇄라면 빠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수요가 많이 줄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90불이 안 깨지는 걸 보고 뭔가 있다. 조사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 셰일 기업들 보니까 일단은 셰일과 관련해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면 장비가 중요한데 네. 장비 가격이 50%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비싼데 그러네요. 그나마 사람도 없어요. 네. 더 중요한 건 규제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환경 규제 때문에 네. 그 다음에 ESG 한다고 그러고 그린 한다고 그러니까 전망도 없어요. 자,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도 없어. 네. 규제는 강해. 네. 근데 비용은 올라갔어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네요. 아, 이거였구나. 공급이 없으니 문제가 되겠구나. 얼마나 미국이 다급했으면 가스규지 사건을 일으켰던 사우디 빈살만을 찾아갔겠습니까? 찾아가죠. 그죠? 네. 그걸 빌 정도로 자기가 분명히 뭐 안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해놓고 그거 없었던 일을 해줄 정도가 된다라면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유에 대한 어떤 그 관련 부분들을 이제 미국도 중심이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힘을 빌리면 안 되는 순까지 온 것도 본인들의 자가당착이었던 거죠. 유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원자력 다 폐기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에너지 주권을 러시아한테 뺏기면서 이게 볼모로 돼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지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건 알고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정책들이 발목이 잡혀서 또 다른 후폭풍으로 다가올 거라는 건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그리고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참 에너지 이런 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근데 그동안에 그 ESG라는 것 때문에 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계속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결국은 생산 캐파를 수요가 이렇게 터졌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캐파 증설하는 데 있어서 규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고 그게 지금 이렇게 다시 위기는 반드시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번 시장이 누구보다도 어려웠다는 건 저도 아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은 어렵지만 네. 그걸로 인해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식은 명이 있으면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지만 네. 항상 모든 악재는 악재라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있기 마련인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이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뭐 전무님께서도 저보다 뭐 이렇게 투자 경험들이 더 많으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글로벌 시장이 한번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사이클이 시장 사이클이 끝나면 네. 반드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1999년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 네. 그 다음을 이끌었던 건 중국의 산업화라는 새로운 어떤 동력이 시장을 네. 이끌었었고 인프라 사이클이 맞습니다. 태동했었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끝나고 났던 2008년 이후에는 네. 중국의 소비 사이클이 또 시장을 이끌었었던 한 기억이 2015년, 있고 16년 그렇죠. 까지 왔죠. 그리고 그 뒤에는 LTE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디지털 경제, 흔히 얘기하는 속도의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던 그러네요. 그 이전에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게 네,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 중심이었지만 이제 이 휴대폰이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유튜브도 컸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있었던 우리 플랫폼 경제가 또 이끌었었고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기 국면마다 반드시 시장을 움직이는 성장 동력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것 중에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네. 많이 빠진 건 알아요. 네. 그런데 물타기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말렸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다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경우는 본 적은 없죠. 네.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명히 미국이 대놓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은 신산업 정책이고 그게 제조업이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마당에 과연 지는 해에다 투자를 더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거고. 네. 근데 한 가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어렵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시장이 올라올 때는 네. 한 가지는 분명하죠. 기존의 성장을 이끌었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진 않을 거라는 거. 네. 그때는 뭔가 색깔이 바뀌어서 또 다른 엔진이 이끌고 있을 거라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놨다라는 네. 거죠.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이 정책이 얼마나 현실화되고 속도감 있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지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과연 더 많이 빠져서 지는 애에 대해서 더 계속 고민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걸 자꾸 시장에서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사란 얘기로 자꾸 들리다 보니까 너는 자꾸 사라고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제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미리 있지 않으면 네. 나중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꼭지에 잡으시게 돼요. 다 맞습니다. 오른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알고 있었던 중국의 소비주도 네. 제가 모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오리온으로 돈 번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100배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가지고 10배 올랐는데 돈 버신 분 있나요? 우리가 아는 호텔 신라가 20배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네. 돈 버신 분 보셨나요? 이런 식이에요. 다 오른 다음에 그런 주도주들이 다 오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조그만 화장품들 이름 없는 회사들이 움직일 때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어려운 게임을 하세요? 항상 시장이라는 건 변화하는 거고 네.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때 새로 변할 때 밑바닥부터 고민을 해야 새롭게 뜨는 주도주를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손실이 난 것도 만회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수익도 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네. 또 이거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네. 고민을 하는 거죠. 와, 그 말씀하시는 사이에 한 23년이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 닷컴 버블을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이제 투신사에 입사했을 때 그때도 저희 팀장님이 아니 어떻게 뭐 정보통신 이 회사가 포스코의 시청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그게 딱 닷컴 버블 깨지기 한 3, 4개월 전이었었거든요. 결국은 비상식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나고 나니까 닷컴 세상이 왔어요. 맞아요. 왔었는데 방금 부장님 말씀에 너무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그때 99년, 2000년도에 닷컴의 대명사는 야후였고 제리 양이었거든요. 지금의 앨런 머스크랑 거의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시기죠. 네네네. 엄청난 이제 새로운 맞아.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이제 선봉에게 있었던 맞습니다. 기업이었고, 근데 만약에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주가가 빠질 때 계속 야후에 대해서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뭐 결과가 어땠을지 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중국에 이끄는 인프라 사이클이 왔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 워런 버핏이 참 잘했던 게 우리나라 뭐 포스코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닷컴으로 이제 거품이 생겼었던 그 나스닥이 정보점을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새로운 이런 큰 조정장이 있고 나면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주도주가 뭐지? 이제 머리를 비워 놓을 수 있는데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주도주가 또 주도주가 되겠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앞서도 우리 말씀하셨던 저 강현영 부장님이 네. 개인적으로 이제 고향 후배분인데 그런가요? 충청도세요? 예,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네.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올랐던 걸 되돌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장이 꺼지는 건데 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뭐 더 빠진다 안 빠진다를 떠나서 그 다음은 이 기업들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한 가지 복잡한 건 뭐냐면 분명히 새로운 제조업이 뜨는 건 알겠는데 이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전에는 기존에 있던 산업이 다 꺼진 다음에 다 꺼진 다음에 그리고 이게 막 초토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태어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지는데 얘는 뜨는 게 동시에 진행이 돼서 이거를 과연 보고만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많이 올랐었던 이
플랫폼 관련 일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성장 동력을 잃게 됐었을 때 미국 경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뭐 먹고 살지? 네. 서비스업 국가인데? 라는 생각이 문득 많이 들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둘러서 이게 꺼지고 그래서 생기는 경기 침체 이후에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무슨 성장에 대한 불씨를 지금부터 뿌려놓지 않으면 안 태어날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 꺼진 다음에 갑자기 미국이 재조업한다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네. 뭐하러 들어가 이럴 텐데.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라는 걸 통해서 안보란 이슈를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네. 하고 네.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방산 사업도 미국의 새로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F-35를 만들었던 이 회사가 지금 네. 재고가 없답니다. 재고가 제로래요, 완전히. 아, 세상에 그래요? 이런, 저는 방산 기업이 재고가 없는 경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듣는데요. 와, 정말 이게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산업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동력을 할 수 있는 뭐 꺼지는 엔진을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세요. 네가 생각한 대로 그럼 미국 주식은 왜 빠져? 미국은요 제조업 비중 11%밖에 안 됩니다. 아. 우리가 하는 서비스 비중 너무 높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너무 내리꽂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2006, 7년도까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2000 언제? 6, 7년도까지 아, 예. 중국의 산업화 때 네. 매일 또다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왜냐면 중국이랑 큰 그림을 못 그렸던 거예요. 네. 그 뒤부터 저보다 중국을 많이 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매달 갔었었고 그리고 제가 중국의 소비가 답입니다라고 해서 모든 기관 세미나 다녔었을 때 네. 기관들의 반응이 냉담했어요. 쫓겨난 적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 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받아주셨던 게 제가 알기로는 K1이었던 거예요. 권남학 대표님 네. 계셨던 그 하우스에서 저희들 세미나를 되게 좋게 받아주셨고 되게 결과가 좋았었어요. 네. 그때 LG생활관광이 추천하고 10배가 올랐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처럼 기관 투자가 분들도 인식의 전환이 느리세요. 네. 기존에 있던 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에 있었던 가속도가 있었겠죠. 네.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세요. 네. 특히 시장에서 있는 우리 매니저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조금 젊지 않습니까? 네. 방산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이건 30년 만에 처음 오는 시장이고 한국의 방산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자주국방이 없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음식료가 오른 적도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텐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면 또 얼마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더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시고 네. 그를 위해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도 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새싹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또 늦는다. 네. 인식의 전환이 안 된다. 예.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덧붙이면요. 제가 그동안에 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가서 저희 회사의 운영 철학이나 운영 스타일을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10배 나는 주식에 발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이런 게 글로벌하게 세컨티어 그룹이었다가 이제 탑티어 그룹으로 올라서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딱 터지는 거. 예, 그런 기업이 그동안에 항상 10배씩 났었으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LG생활건강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화장품 얘기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랑콤 화장품을 사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설화수도 괜찮고 후도 괜찮다고. 그게 이제 2014, 15년 그때 당시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글로벌 이제 탑티어로 올라섰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 먹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10배씩 났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태도 부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전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잖아요. 네. 폭락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세계 탑티어였었던 거죠. 그래서 좀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시젠 같은 기업이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랐던 이유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그래 코로나 진단 키트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데 하고 딱 하다 보니까 20배가 난 것처럼 저도 똑같은 방위산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탑티어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많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군, 흑표전차 뭐 등등 비교한 걸 저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능은 더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게. 근데 과연 이게 수출이 될까?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아까 폴란드나 이런데 그런 나라들이 아주 부자 나라가 아니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터져서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시즌이 처음에 빵 올랐을 때 아유 4만 원이면 다 올랐지. 저거 뭐 단발성으로 다 올란 거지 했다가 거기서 또 뭐 5배, 10배 더 가는 바람에 앞으로 그 국방 예산이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이제 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3년, 5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국방 수출도 반도체, 조선, 핸드폰 이런 것처럼 한 축을 이루겠죠. 이룰 일단은 수 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럽이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네. 주체들은 그쪽인데 네. 일단 한국가가 먼저 산 걸 터트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거는 일단 검증을 해줬고 네. 그 뒤부터 계속 시작하면 전화라도 샀는데 네. 나도 살까 이게 될 네. 가능성이 높고 네. 방사는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독점적 구조예요. 만드는 데만 또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총알은 풍산해서 독점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게 없어요. 아. 왜냐면 방산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들었던 기업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네. 그 기업들 빼놓고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니까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 가보면 중소형 국가들은 전차를 만들 수도 없는 게 조그만 국가들 전차 한 200대 만들려고 전차 공장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천 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전차 공장을 만들 로템이라는 네. 훌륭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차를 만들 국가들은 몇 안 되는데 유럽도 이미 오랫동안 안 만들다 보니까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을 거고 뒤에 네. AS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린 또 계속 개량해오고 실전 배치를 해왔고 또 여전히 훈련을 많이 하면서 개량을 계속 해온 거니까. 그래서 원래 무기는 새로 나오면 처음에 불안전했다가 계속 개량하면서 좋아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전투기가 함재기라고 보통 그러죠. 뭐 이번에 탑건도 개봉을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톰 크루즈가 나왔던 F-14 탐캣이라는 비행기가 되게 네. 있었다가 지금은 F-18 호넷, 슈퍼 호넷이죠. 이런 네. 비행기가 지금 함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계속 비행기가 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기로 또 넘어가겠죠. 네. 이러면서 계속 무기를 업그레이드 했던 국가만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네. 방산을 하는 국가가 앞서도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몇 국가 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는 필요한 건 다 필요한데 실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가 안 되더라. 네. 그래서 한국은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가 주 무대가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그 아까 얘기했던 50이라는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도 지금 훈련기로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군이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관학교도 메릴랜드 아나폴리스가 먼저 생겼고 미국의 공군사관학교는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인데 네. 생각보다 뒤에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군이 옛날보다 강하지 못해서 공군은 본토 방어 중심인 거고 미국은 주력을 해서 미국에서 조종사입니다 하면 다 해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출신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해군이 되게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 무기들이 지금 세계에서 계속 팔리는 거고 우리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자체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한 단계씩 하면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한국이 항상 무기가 좋아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보일러 세계 1위는 독일이었었죠. 그런데 보일러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동나비엔이 미국에서 순간 온수기 1위로 올라섰잖아요. 똑같아요. 네. 무기도 단순 재래식이나 아날로그일 때는 뭐랬지만 이게 이제 초정밀화돼도 레이더 장치가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무기에서는 사실 한국보다 잘할 나라가 네. 없어요. 네. 이만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네. 자, 무기도 만드는 국가가 한국이 거의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디지털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다 보니
앞으로 발전하는 무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국산 무기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부장님 모시고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시죠. 뭐. 예. 조만간에 좋습니다. 저희 회사 예. 꼭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2003년부터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왔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서 중국의 자급자족이 안 되던 철강부터 화학, 정유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물건을 대면서 크게 이제 또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국 소비 시대는 우리나라에 또 음식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카지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중국 소비에 맞는 그 뭐 한자 문화권이니까 누구보다도 중국의 정서를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 또 최고의 물건을 물건과 제품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2013, 14년부터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뭐 데이터 센터 등등 이런 게 됐을 때는 거기에 또 맞는 반도체를 또 적시에 이제 공급을 해줬고 그 이후에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울렸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BTS 그런 걸 했던 나라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도 조금 늦긴 했지만 진단 키트 같은 것도 뭐 제 세계에서 또 그렇게 잘 공급해서 만들어졌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더니 아니 우리가 무기도 이렇게 잘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장님 말씀 내내 듣는 동안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엄친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못하는 게 뭐지?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못하는 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뻔했는데 정말 우리가 시장 자체가 어렵긴 해도 그 어려운 시장에 항상 돌파구가 있는 있는 거니까 조금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긍정의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야,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거야. 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정부는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네요. 또 기업이 소비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의 소비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소비로 눈을 돌려보시면 이쪽은 또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좀 시장이 또 클리어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정부하고 기업의 소비가 있은 다음에는 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당장 물가가 낮아지진 않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가는 잡혔는데 임금은 이미 올라 있잖아요. 높아진 임금에 낮아진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진행하는 설비 투자는 경제학적으로 이게 초과 수요 아닙니까? 그러네요. 향후에 설비 투자가 돼 있으면 거기는 공장이 돼 있을 거고 이 공장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이 고용에 가처분 소득을 만들 건데 이게 그 다음에 있을 초과 수요란 얘기죠. 초과 수요에서 높아진 임금에서 낮아진 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침체 이후로 경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엄청난 소비 사이클이 앞으로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선년 부장님 2편을 별 말씀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